발생, 화재 발생. 전 대원들은 화재를 완전 진압하고 인명 피해 없이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46 47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오는 너희가 용감하게 노인과 아이를 구하듯 용감하게 스스로를 구해내기를 바란다. 버거운 장비의 무게가 다른 이들의 생명만이 아닌 너 자신을 위한 무게임을 알기 바란다. 완벽한 화재 진압이 첫 번째 의무라면 충분한 휴식 또한 첫 번째 의무이다. 연기는 소방관의 숙명이라지만 몸과 마음에 묻은 흔적은 서둘러 지워내길 바라고 너희의 휴식처는 깨끗한 공기와 안전하게 몸을 기댈 곳이길 바란다. (600도의) 온도, 꽃과 구름 가득한 현장에서 우리는 늘 너와 함께 뛰어들고 반드시 너와 함께 빠져나올 거라는 걸 믿어주길 바란다. 지금도 주저없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길로 뛰어들고 계신 6만 7천여 명의 소방관분들. 우리의 수소 모빌리티 기술이 주저없이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46 4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재난안전 119 7월 29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KBS 기자 양영은입니다. 오늘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먼저 KBS 기상캐스터의 날씨 예보 보시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에는 닷새째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청주와 전주가 34도, 강릉과 대구, 포항이 36도까지 오르겠고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며 매우 덥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 지역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또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과 부산 3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국립해양조사원이 자세한 바다 상황도 전해드립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그간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서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물결 다소 높은데요. 군산 1.4m, 목포 1.8m, 부산 1.3m 안팎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전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는 등 날이 많이 무덥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해상활동 중 수분 섭취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쾌청한 하늘을 보이는 부산입니다. 구름 한 점 없고 수평선도 뚜렷한 모습인데요. 다만 현재 파도는 다소 거칠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고 1.3m 안팎이 예상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안 안좌복호 보시죠. 화면상으로는 해왕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체감하긴 어렵지만 현재 파고 2m 내외로 높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 보시죠. 오늘 포항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해상활동 가능하겠습니다. 파고 0.1m 내외로 미동도 없겠고요. 바람도 가볍게 불어오겠습니다.
조석 정보입니다. 인천에서는 오후 중에 한 번의 고조와 저조가 나타납니다. 먼저 5시 무렵에 190cm로 저조가 나타나겠고요. 밤 11시 20분경 741cm까지 해수면이 높아지겠습니다. 맹골 수도에서 조류 정보 보겠습니다. 오전 9시 이후 총 2번의 최강 유속이 나타납니다. 2번 중 유속이 더 빠른 때는 오전 11시 30분경이고요. 3.8노트 세기의 남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제주도 남서 20해리 해역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훈련 시간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 재난안전 119는 이 시각 발효 중인 특보와 안전 안내 문자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 업체의 기술 지원으로 시범 설치한 AI 상황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캐스터 언제나 씨 특보 발효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AI 상황실 캐스터 언제나입니다. 주요 특보 발효 상황입니다. 현재 강원 태백과 제주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경보 지역은 경기 평택과 용인, 이천, 안성, 여주와 광주, 양평, 강원은 강릉평지와 동해평지, 삼척평지와 속초평지, 고성평지, 양양평지와 홍천평지, 남부산지입니다. 충남은 천안, 공주와 아산, 논산과 부여, 청양, 예산, 당진과 홍성해, 충북은 청주와 괴산, 옥천, 영동과 충주, 진천, 음성과 증평입니다. 전남은 나주, 담양, 곡성과 구례, 장성, 화순, 고흥, 보성과 광양, 순천, 장흥, 강진, 해남과 완도, 영암, 무안과 한평, 영광에, 전북은 고창, 부안과 군산, 김제, 완주와 익산, 정읍, 전주에 폭염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경남은 거창과 거제, 남해를 제외한 전역, 제주는 동부지역, 경북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은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지역엔 대부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걸로 예상되거나 폭염 장기화 등 광범위한 지역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걸로 예상되거나 폭염 장기화 등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이어서 폭염특보 시행동 요령 알아보겠습니다.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되면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실외 작업은 혼자 해선 안 되며 물과 그늘, 휴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합니다. 현기증이 나면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쉽니다. Refrain from outdoor activities as much as possible. Drink a lot of water. Don't drink caffeine or alcohol. No outdoor work alone. Water, shade, and rest as much as possible. If you feel dizzy, move to a cool place. 네, 이번에는 KBS 재난감시 CCTV 영상으로 그러면 이 시각 주요 장소 몇 곳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중구 연안부두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네, 오늘 지금 잔뜩 찌푸린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남서부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실 곳은 강원 평창 대관령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나무뿐만이 아니라 철골 구조물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해서 강원 내륙이나 산지를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있다는 점, 내일까지 비 소식이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경북 포항 두호동 해안로 남부지방으로 가실 텐데요. 방금 보셨던 곳들과는 다르게 아주 확연하게 화창한 날씨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날씨가 맑겠지만 낮 최고 기온이 전국적으로 28도에서 36도까지 벌어지는 것처럼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제주 서귀포 성산일출봉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예보돼 있고요. 그리고 높은 너울이 칠 수 있다고 하니까 역시 이 점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곳을 더 보여드릴 텐데요. 충북 단양 도담산봉의 모습입니다. 행락지인데 지금 행락객들의 모습은 많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충북 북부도 역시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5에서 10mm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비가 내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지금 전국의 실시간 고속도로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도로공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가철에 접어들어선지 현재 고속도로의 지방 방향 총 정체는 110km를 넘어섰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 2배 이상으로 7말 8초답게 휴가지로 향하는 나들이 차량들이 많이 살펴지고요.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이동량도 많지만 강원권과 충청권 자체의 이동량도 많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나들이길에 오르셨다면 2시간에 한 번씩 반드시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출발하신 분들 많은 걸까요? 빨간색 정체 구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으로 향하신다면 충청권 진입하기가 버겁겠고요. 강원권으로 간다면 50번 영동고속도로가 가장 불편합니다. 초입 구간부터 꽉 막히고 있습니다. 사고의 영향까지 더해져서 서창 일대 속도 내기 많이 버겁고요. 이후로는 마성터널에서 용인까지 길게 답답했다가 강원권 진입해 특히나 원주 일대에서 차 간격을 다시 한번 좁힙니다. 60번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는 경기권의 정체가 길게 이어지면서 덕소 3패에서 서종까지 한 번에 긴 정체인데요. 이제는 강원권인 인제 부근에서도 차 간격을 좁히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죽전에서 수원신갈, 오산에서 남사까지 막혔다가 충청 진입해 천안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내기 많이 힘겹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팔탄 분기점과 서평택을 중심으로 충청권 진입하기 전에 속도 내기 많이 버겁고요. 충청권 자체의 이동량을 살펴보면 25번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 남풍세에서 차량터널까지 특히 버겁습니다. 한편 35번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오창 부근 1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 개 차로로만 통행이 가능한데요.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뒤쪽으로 정체도 길게 이어지면서 1대 5km 구간은 평균 속도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교통량이 증가하는 휴가철에는 각종 안전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 대구고속도로 거창 나들목 부근에서도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반쪽만 남은 이 사고 차량들의 모습을 보면 그 위험성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위험하게 생사를 오가는 순간 나를 지키는 건 올바른 안전띠 착용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졸릴 땐 쉬어가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폭염특보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야외 작업하실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온열 질환 예방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 꼭 기억하셔서 건강 지키셔야겠습니다. 기획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자, 아휴, 힘들어. 이게 뭐 여름철이라 그런가 이게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이거. 아버지. 아이고 우리 아들 환빈이 아니요. 아버지 여기 뭐 하고 계세요 아버지? 네? 뭐 하고 계세요? 나 반일하지 뭐래. 아이고 이 땡볕에 지금 이렇게 오래 반일 하시면 큰일 나요 아버지. 아버지는 괜찮아. 아버지는 끄떡없어. 주세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응? 제가 할게요 주세요. 네가 이거 할 수 있겠어? 아버지 없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 다 컸어. 아이고 엎혀보세요 아버지. 엎혀봐요. 엎혀봐요. 갈게요 아버지. 가서 쉬어요 아버지. 가서 쉬어요. 아이고 좋다. 여름철이라 그런가 엄청 덥네. 오늘 일 다 끝내려면 쉴 시간이 없다. 삼촌. 내려와요.
한빈이! 이거 웬일이야? 이 땡볕에서 이렇게 오래 작업하시면 큰일 나요, 삼촌. 아유, 삼촌 괜찮아. 삼촌 강한 남자야. 삼촌 태양한테 지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흙 봐봐, 흙 뒤에 봐봐요. 흙 좀 털어드릴게. 아유. 삼촌 가요. 어딜 가? 쉬러 가야죠. 아예 안 쉬어도 돼. 아예 가요, 들어가요. 지지 않았어. 이겼어요. 갑니다. 정승 선수 덩크. 덩크. 슛. 벌써 2시네. 더워. 수진아. 야, 반갑다. 야, 농구하고 있었어? 그렇지. 농구 좀 잘한다 보다, 너. 그냥 패스해봐. 패스해봐. 그렇지. 한다. 그렇지. 오케이. 좋아. 오케이. 승진아, 이 땡볕에서 지금 이렇게 오래 운동하면 큰일 난다. 나와. 집 가자. 쓰러진다, 너 쓰러져. 공은 가져와야지. 이 폭염은 말입니다. 이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기상 현상입니다. 이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버리면은 이 열사병 이런 등의 온열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이거를 대응하지 않았다가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이 물을 수시로 드셔야 하고 야외에서 활동하거나 일하실 때 꼭 시간을 정하시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왜 그러신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외쳐볼까요? 여름철 폭염엔 그늘 찾아 휴식에 물들어!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을 다시 모시게 된 게 지난 주말에도 지금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거든요. 예. 그리고 기상청 예보를 보면 돌발 홍수 가능성이 예보가 돼 있었는데 예. 사실 이 돌발 홍수라는 게 좀 생소한 말이거든요. 어떠한 상황일까요? 예, 돌발 홍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돌발적으로 생기는 홍수다 이렇게 영어로는 플래시 플러드라고 하는데요. 네. 요즘처럼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하고 또 이렇게 낮에 폭염이 강해지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압의 불안정 그리고 변동성이 심해서 어떤 아주 좁은 지역에 아주 강한 비가 뿌려서 생기는 홍수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제 기상 비변이라든지 기상 상황이 많이 변함으로 인해서 1990년대 이후로 상당히 빈번해졌고요. 2000년대 이후로는 이게 돌발 홍수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보통 명사화돼서 이거 돌발 홍수에 대한 국제적인 세미나도 열리고 뭐 국제적인 어떤 하나의 현상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남아의 스콜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종의 돌발 홍수긴 하지만 조금 종류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생기는 돌발 홍수하고. 그러나 이제 스콜 현상 같은 그런 형태로 아주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오는 형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는 이제 서울 시내에 있었는데 정말 무슨 뭐 5분 사이에도 날씨가 맑았다가 비가 막 엄청나게 왔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뿐만 놀랐어요. 아니고 지난 주말에 이제 도심지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바로 옆에 있는 뭐 수원이라든지 고양은 또 굉장히 폭염의 상태였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2주 전에는 개성과 평양에 약 하루에 한 600mm 정도 가까운 그런 비가 하루에 갑자기 왔는데 우리 측에는 뭐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그렇죠. 그런 상황도 네. 생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빈번한 현상으로 지금 이제 이루어져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도 이제 뭐 잠깐씩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돌발 홍수가 발생하고 또 앞으로 더 잦아질 수도 있겠다고 보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후변화의 부산물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구가 이제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뜨거워지면은 지구상에 있는 수분이 굉장히 빨리 그리고 많은 양의 수증기가 증발함으로 인해서 수증기가 증발하면은 그 위에 있는 공기 덩어리의 기압차가 변하게 되거든요. 그 기압차에 변하는 것이 그 지역의 좁은 지역의 강우의 불확실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이 갑자기 강우로 변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돌발 홍수 같은 경우는 천둥이 천둥 번개가 시간당 40회씩 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좀 많아지고 이것들은 앞으로 이런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 특히 국지성으로 인해서 돌발 홍수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편차 이런 부분들 굉장히 빈번해지는데 문제는 이것들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공기 덩어리라든지 기단이라든지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 지역에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기단의 변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예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당하는 우리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소위 물난리라고 하는데 그 물난리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럴 때는 이제 하천 제방이나 이런 곳에서 약간 취약한 곳이 터지면은 그게 물난리로 이어지고 또 그렇습니다. 더 큰 사고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올해는 특별히 이런 하천 취약 지역 사전 대비를 많이 했다라고 들었는데 교수님 보실 때도 많이 된 편인가요? 하천 제방의 취약성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게 작년 오송 지하 참사라고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송 지하차도의 참사는 미호강이라고 하는 하천 제방으로부터 유입된 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천 제방에 공사를 한다든지 하천 제방의 설계 기준에 못 미치는 높이로 제방이 축조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이제 환경부가 아마 집중적으로 네. 관리를 해서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한 399개 정도 지점이 취약했었는데 올해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국가청 구간에 해봤더니 646개로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부분들을 조사하고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이 홍수 취약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강우 홍수 예경보가 생기게 되면은 네.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통보를 발생을 한다든지 대피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취약지구를 집중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폭염이지만 앞으로 이제 태풍이 온다든지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돌발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도 태풍이 끝날 9월 말까지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그러면 보여집니다. 특별하게 정말 이것만큼은 꼭 챙겨봐라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지금은 이제 모든 하천에 지금 모두가 지금 646개가 지정이 되어 있지만 자기 집 주변에 과거에 홍수가 났다든지 또 이런 646개 지정이 돼 있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네. 각별히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대피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홍수 예경보가 이제 홍수주의보와 경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홍수 경보가 떨어질 때는 반드시 대피를 먼저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는 듣자 하니까 홍수 예경보 시스템이라는 것도 많이 좀 바뀌었다라고 그랬고 저희도 그거를 몇 번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바뀐 시스템이 지금 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홍수 예경보가 가장 이제 올해 대표적인 것은 AI 경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뭐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예측도 하고 네. 그렇게는 했지만 AI 기술을 활용했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홍수 예경보는 경험에 의존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예보사가 수치에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경험치와 자기 어떤 판단력, 그 주관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예보를 했었는데 그런 걸 좀 배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기록들,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AI가 네. 한 10분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의 인력으로 해서 그 부분들 경험치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걸린 부분들을 AI 기술을 활용해서 약 10분마다 자동 예측을 해서 예보관이 그것에 따라서 검증을 하고 최종적인 검증은 예보관이 물론 하지만 그 10분마다 자동 예측을 통해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예보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까지는 보통은 홍수 특보 지점이 약 75개 된 부분들을 지금 이제 지류지천까지 해서 홍수 특보 지점이 223개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역에 있었던 과거에는 이제 소하천이라든지 또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홍수 예경보 지점이 포함이 안 된 지역이 많았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홍수 예경보 지점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확대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SMS 이제 문자 통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자 통보가 너무 많은 문자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무시,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위치 정보를 포함해서 내비게이션 안내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보이스 즉 음성 메시지로 또 이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예경보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뭐 실제 범람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 또는 제방이 유실되는 그런 사례들은 국가하천이나 대하천보다는 중소하천 또는 뭐 지방하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우리나라에 이제 크게 나누면 하천을 이제 국가하천이 있고요,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는데 국가하천은 국가가 뭐 예산을 들여서 제방을 관리를 하고 충분히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국가하천은 90% 이상의 정비율이 다 끝났죠. 네. 그리고 거의 한 200년 빈도 이상의 그 제방을 축조를 했기 때문에 국가하천에서 홍수가 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지금은 좀 드물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정비율이 50% 정도밖에 완성이 안 돼 있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구간에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 지방하천 정비율이 낮은 관계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 그리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서로 설계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합류부 같은 데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류부. 이제 합류부 같은 부분들에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지방하천 정비율을 좀 높여야 되는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하천 정비 예산 자체가 국가부가 지방으로 넘겨서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자체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감시 기능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시 주체는 누구인가요, 지금? 지금은 이제 감시 주체가 지자체에서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 국비가 지방비로 이전이 돼 있기 때문에 국비가 이전이 되면서 국비를 지방하천에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국가가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갖춰야 그런 된다. 문제가 있죠. 아직은 정비가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중소하천, 지방하천 이런 걸 다 정비하고 하려면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당연히 뒷받침이 예. 돼야 될 테고, 근데 그 예산 때문에 또 놔두면은 재난에 또 피해가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천 정비 예산을 정말로 올바르게 써야 되고 적재적소로 써야 되고, 또 그 부분들이 하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기 때문에 한 곳이 문제가 생기면은 상하류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통합 관리가 좀 필요하고,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의 예산을 정말 집행을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길 뿐만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많은 예산과 시간을 많이 들인 부분을 다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과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중요한 부분, 또 위험한 부분들을 위주로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돌발 홍수라든지 훨씬 더 많은 설계 강우를 이상으로 오는 호우가 잦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 기준을 좀 획일적이지 않는 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뭐 재난의 형태가 있지만 특히 물로 인한 재난은 한번 발생하면은 굉장히 좀 피해가 큰 것 같아서요. 그동안의 물재해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저희 심각성도 한번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풍수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과 그다음에 홍수에 대한 피해, 이렇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1년의 자연재해의 기후변화라는 자연재해가 연간 한 25조 달러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도 한 최근 10년간이 연평균 한 1.3조 정도, 그러니까 1조 이상의 피해가 발생을 하고요. 점점점 저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점점점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풍수해가 가장 피해가 횟수도 늘어나고 피해액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전 세계에서도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부분 재난을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이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1년에 1조가 넘는 돈을 피해를 복구를 해야 되는 비용이 든다면, 그것을 예방 쪽으로 돌린다면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피해 중에서, 자연재해 피해 중에서 물 관련, 즉 풍수의 재해가 약 90%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의 재해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도 태풍도 앞으로 많이 올 계획, 뭐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유심히 우리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듣자 하니까 이제 올해는 특히 엘니뇨가 물러나고 또 라니냐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엘니뇨, 라니냐 항상 헷갈려가지고요. 네. 간단하게 좀 개념 좀 다시 짚어보고. 우리가 이제 엘니뇨, 라니뇨 하면은 그게 뭐 굉장히 막 재해 입히고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데, 사실은 원뜻은 엘니뇨, 라니뇨는 이제 스페인어로 아기 예수라는 뜻이죠. 여성과 남성을 지칭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의 한 가운데 있는, 태평양의 한 가운데 있는 타이티 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타이티. 타이티 섬을 기준으로 오른쪽 페루 쪽에 수온이 올라가면 우리가 엘니뇨라고 하고, 서쪽 호주 쪽 다윈섬이라고 하는 그쪽의 수온이 올라가면 우리가 라니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심부와 서쪽과의 어떤 기압차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저기 지금 뭐 그림에서도 보면 라니냐 같은 경우는 서쪽의 태평양의 수온이 예년 평균보다 훨씬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라니냐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라니냐에 의해서 더 많이 이 피해라든지 이런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것은 우리 2010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면산 산사태가 아주 크게 났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라니냐 시기고요. 네. 또 작년 2020년에 54일간의 장마,
그때도 라니냐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라니냐 시기에는 훨씬 우리가 피해가 난 부분들이 좀 많은 부분들이 다 이렇게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엘니뇨 기간에는 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훨씬 컸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슈퍼 엘니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015년도, 6년도도 우리가 최고의 최단 기간의 마른 장마의 폭염이 심각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요. 그렇다고 폭염이 온다고 해서 뭐 태풍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온도에 대해서, 즉 뜨거워진 온도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폭염 같은 기간은 엘니뇨 기간에 더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풍수에 이제 태풍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해, 홍수 이런 부분들은 라니냐 시기에 우리가 더 훨씬 더 많이 받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올해가 이제 작년까지 엘니뇨였다가 올해가 이제 라니냐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아직까지도 엘니뇨의 영향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엘니뇨가 보통 라니냐나 엘니뇨가 보통 짧으면 2년, 길면 한 3년간 이렇게 지속되고, 변하는 시기가 이제 중간 시기 정도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인데, 아마 내년쯤은 라니냐로 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지금은 이미 이제 상당 부분 엘니뇨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뜨거워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태풍에 영향을 줄 거냐, 이게 상당히 좀 관건이고, 저 그래프는 호주 기상청에서 발표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 라니냐, SOI 지수라고 하는 게 7보다 넘으면 플러스 7 이상이 되면 라니냐고, 음수로 해서 마이너스 7 이하로 되면 엘니뇨 기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호주 기상청 자료인데요. 이런 라니냐 시기에 우리나라는 풍수에 폭우라든지 태풍 피해가 훨씬 좀 컸던 그런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가 이제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태풍의 영향은 조금 더 장마보다는 클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라니냐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제 태풍이 9월부터는 또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이럴 때 특히 태풍 대비와 관련해서도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태풍이 보통 여름철에 이제 태풍은 정확한 명칭은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태평양 지역에 생기는 건데요. 보통 한 20개에서 25개 정도의 1년에 이제 여름철에 생기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영향을 주지 않거나 또 혹은 그 세력이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태풍 발생 빈도도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고, 엊그저께 이제 지난주에 사실은 개미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도 이제 장마 전선이 이동도 있었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태풍의 영향이 앞으로 한 적게는 3개에서 한 5개 정도 영향이 있는데, 이 태풍의 영향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충분한 예보가 필요하고요. 그 예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좀 해야 되고, 특히 이제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일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고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열대성 저기압에 대한 태풍은 개인들이 그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국가와 함께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도심지에는 폭우가 내리면은 내수 침수가 발생하기 쉽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요. 이 내수 침수를 또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빗물바지가 막 있으면 그게 담배 꽁초 같은 걸 버리거나 뭐 가을에는 낙엽이 오면 이게 막혀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덮개를 덮어놨다가 그럼 막 비가 많이 오면 그걸 치워줘야 되는데 그걸 깜빡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오히려 막 물이 넘쳐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는 뭔가 대책이 없을까요? 말씀하신 이제 내수 침수라고 하는 것은 외수에 대한 반대어로 쓰이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내수 침수라는 말과 함께 도시 내부 도심지 침수, 도시 홍수, 이렇게 뭐가 막 들어오거나 뭐 하천이 범람해서 이런 거라기보다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하천
안쪽에 있다고 해서 내수라고 하고 네. 하천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제방을 기준으로 안쪽에서 외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수 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홍수, 하천으로부터 홍수를 외수라고 하고 도심지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홍수가 나는 것을 이제 내수 침수 그렇게 구분을 짓는데 이 내수 침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빗물 펌프장과 우수관, 배수 관로죠. 그 중에 이제 빗물이 도로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이제 말씀하신 그 빗물바지를 통해서 이렇게 다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재해 예방 시설인데 우리가 관리 부분이라든지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 인식하시기를 거기에 지나가다가 뭐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과거에는 가을에 낙엽을 쓰시던 그 미화원 분들이 다 거기에 낙엽을 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그 용도를 할 수가 없죠, 역할을. 그 용량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요즘처럼 이렇게 돌발홍수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시간당 강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는 안 그래도 부족한 용량이 더욱 부족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덮개를 덮어놓는데 만약에 이걸 덮개를 치우지 않으면 정말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해야 되고 지금 도심지에 있는 내수 침수는 지자체가 일차적으로 책임과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비 그리고 점검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오죽하면 이제 재난안전 119에 거기에 막혀 있거나 그런 게 덮여 있는 부분들을 신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 부분들은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나가다가 쓰레기 또 빗물바지에 있는 쓰레기가 보인다든지 네. 또 아직 그 정비가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신고를 할 뿐만이 신고를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로? 시청에 하시면 됩니다. 시청에요? 시청이나 군청에 하셔서 이제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더 듣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모셔서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여러 번 들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방차원 연결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화재 구조 구급 상황 알아봅니다. 송준영 소방사님 전해주세요. 네, 토요일 새벽 3시 반쯤 서울 성북구의 2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냉장고 전원선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주민 17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냉장고와 주변 가재도구가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반쯤에는 대전 중구의 15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현재 현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어제 새벽 4시 50분쯤 울산 울주군의 한 정유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로 멀리서도 화재를 인지할 수 있었는데요.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에 힘썼고 불은 5시간이 지나서야 모두 꺼졌습니다. 현재 공장 내 파라자일렌 생산시설 히터에서 폭발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다음은 119 출동 소식입니다. 토요일 오전 8시쯤 서울 광진구에서는 4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 있는 주차장 승강기에서 차량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해의 음주운전 사고의 약 25%, 그러니까 4건 중에 1건이 여름철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8월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딱 한 잔만 마셨다 하더라도 나와 또 가족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경찰청이 제공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이지만 제가 경찰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찰관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근무했을 때 이런 그 열정과 그런 게 예전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과 또 시민분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안전하게 2차 사고 없이 검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 다시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세요. 네, 보통 이 시간대라면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점차 줄어드는 시간대인데요. 아무래도 7말 8초 휴가철에 접어들어선지 여전히 고속도로에는 휴가지로 향하는 나들이 차량들이 많이 살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강원권과 충청권의 이동량 자체도 많은데요. 현재 강원권 일부 구간에서는 이렇게 기상 상황이 급격히 좋지 않아서 빗길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자지도 통해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곳곳으로 빨간색 정체 구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점차 노란 서행 구간도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구간들 속에서 돌발 상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사고 현장들부터 살펴봅니다. 27번 순천 완주고속도로입니다. 순천 방향으로 동전주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면서 일대가 꽉 막혀 있는데요. 앞에서 본 사고 현장 살펴보면 현재 거의 전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1, 2차로에 소방차와 사고 차량이 서 있고 갓길 쪽에도 여러 대의 차량들이 살펴지는데요. 이렇게 일대가 잠시 차단되면서 뒤쪽으로는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구간 진입 전이시라면 이 상황 충분히 참고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같은 시각 35번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1시간 반 이상 처리된 사고는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청주 일대부터 평균 시속이 뚝 떨어진 상황이라 시간 여유 넉넉히 필요하시겠고요. 25번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교통량 자체로 인해 속도 내기 힘겨운데요. 논산 쪽으로는 남풍세에서 차량터널까지, 반대 천안 쪽으로는 정안 휴게소 부근부터 나들목까지 각각 7km 구간 힘겹습니다. 다행히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충청권인 천안 일대 정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6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수도권에서는 죽전 휴게소 부근부터 수원 신갈까지 7km 구간 힘겹습니다. 교통량이 증가하는 휴가철에는 각종 교통안전을 더 철저히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 대구고속도로 거창나들목 부근에서는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처참한 사고 차량들의 현장을 보면 사고 현장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생사를 오가는 순간 나를 지키는 건 안전띠 착용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릴 땐 쉬어가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